한 장의 휴가 사진, 그리고 그 사진에 남겨진 작은 위치 태그 하나. 그것이 한 관광객의 위치를 범죄 조직과 연결된 인물들에게 노출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여행은 끔찍한 납치 사건으로 이어졌어요. 한때 발리는 가장 안전한 여행지 중 하나로 불렸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살인사건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됐죠. 실제로 인터폴은 발리와 관련된 수배자들에 대해 여러 건의 적색 수배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가장 안전하다고 불렸던 그곳. 여러분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발리로 여행을 갈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그녀의 미제노트 파일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은 언제나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경찰은 인터폴과 함께 발리에서 벌어진 납치 및 살인 사건의 용의자 6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8세 관광객 이고르 코마로프, 그리고 그의 25세 여자친구 예바 마샬로바. 두 사람은 발리를 여행 중이었어요. 그러던 2월 15일 이고르는 납치됩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어요. 이고르는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예바는 인스타그램 모델이었죠. 팔로워는 약 20만 명. 그녀는 발리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계속 SNS에 올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시간은 오후 10시쯤이었습니다. 이고르는 친구 알렉산더 페트로스키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검은색 차량 한 대와 오토바이 2대가 나타납니다. 차량 안에 있던 남성들은 마치 군사 작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두 사람을 납치했어요. 이후 알렉산더는 가까스로 탈출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경찰에 찾아가서 당시 상황을 진술한 인물이 됐는데요. 알렉산더의 말에 따르면 납치되는 과정에서 그는 집에 전화를 걸 수 있었다고 해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했고 그 후 자신은 풀려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고르는 여전히 납치된 상태였어요. 그는 다른 장소로 끌려가고 있었는데요. 알렉산더는 경찰에게 납치범들이 검은색 토요타 차량과 오토바이 2대를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남자 중 한 명은 살아 돌아왔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사라진 상황. 이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한 가지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고르의 여자친구, 인스타그램 모델 예바. 혹시 그녀가 올린 게시물이 그들의 위치를 노출시킨 것은 아니었을까? 예바는 발렌타인데이 하루 전 이고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사진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2월 14일 사랑해. 그리고 그 게시물에는 발리라는 위치 태그가 달려 있었다고 해요. 경찰은 아직 그 위치 공유가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보고 있었어요. 이고르는 우연히 납치된 것이 아니라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고르가 단순한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우크라이나 마피아 보스로 알려진 올렉산드로 페트로스키의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는 실제로 어떤 범죄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또한 자신이 우크라이나 범죄 조직의 두목이라는 주장도 부인해 왔어요. 하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지하 범죄 세계와 연관된 인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해 그렇게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페트로스키라는 이름은 계속 어두운 이야기들과 함께 언급됩니다. 그는 1980년대에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고 기업과 사업체들을 상대로 갈취를 해왔다는 의혹도 받아왔죠. 1990년대에는 2차례 암살 시도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TV 방송국의 소유주가 되었고 결국 2005년 우크라이나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한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그는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다시 사람들의 관심 속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그는 여전히 범죄 조직의 보스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대규모 사기 콜센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이 조직들은 주로 은행 직원인 척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정보나 돈을 빼내기 위해 각종 사기에 사람들을 끌어들였죠. 전화 한 통으로도 사람들의 계좌와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사기 조직들이 현지 법 집행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조직은 수익 일부를 나눠주고 대신 단속 정보나 수사 움직임을 미리 전달받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유럽에 머물던 중 경호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경호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공식 수사를 받게 되죠. 이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시장은 공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는 나미 페트로스키를 사기 조직 운영자들과 연결된 영향력 있는 범죄 조직의 리더라고 지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이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페트로스키는 독일 당국으로부터 자금 세탁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이고르의 아버지가 범죄 조직 보스로 알려져 있었던 것처럼 그의 친구 알렉산더의 아버지 역시 우크라이나 범죄 조직과 연관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 모두 이 사기 콜센터 조직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과거 여러 범죄 사건에서도 이름이 등장했던 인물들로 추정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사건의 동기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했고 납치에 사용된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그 차량이 렌터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GPS 기록을 따라가던 경찰은 차량이 토아눈 지역의 한 고급 빌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경찰이 빌라 안으로 들어갔을 땐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내부에는 선명한 혈흔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고르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가방도 발견됩니다. 문제는 정작 이고르 본인은 없었다는 거예요. 법의학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 이고르의 것과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차량 내부에서도 이고르와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사건 발생 4일 뒤 2월 19일 온라인에는 한 영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영상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올라왔고 순식간에 확산됐어요.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곤 몸값을 요구하는 영상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길이는 약 3분, 그리고 화면 속에는 이고르 본인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 SNS 사진 속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가는 심하게 멍들어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극도로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제발 저 도와주세요. 우리가 훔친 1천만 달러, 하나 약 135억을 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 돈을 돌려줘야만 해요. 그리고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다리도 부러졌어요. 갈비뼈도 맞았어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팔을 화면 앞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숨을 멈췄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해요. 곧 감염이 시작될 거예요.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조직이에요.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마피아도 못 찾아요. 아무도요. 저는 이미 다른 나라로 끌려왔어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든 제발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훔친 350억이에요. 그 돈이 그들의 계좌로 들어가는 순간 저를 데려갔던 곳으로 다시 보내줄
거라고 했어요. 제발, 제발 해결해 주세요. 어떤 갱스터도 저를 도와줄 수 없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지난 며칠 동안 그들도 이미 확인했을 거예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 사람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발 여러분도 함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 사람들이 아니면 저를 살려줄 사람은 없어요. 이대로 가면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 상태가 정말 나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2월 19일입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며칠 안에 저 사람들은 영상을 보낼 수도 있어요.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그가 실제로 붙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 고급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경찰이 수색 중 그의 혈흔을 발견했던 그 장소였죠. 수사관들은 먼저 온라인에 퍼진 이 영상이 정말 실종된 남성의 영상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일 뒤 2월 27일 이 사건에서 가장 참혹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고급 빌라에서 약 18마일, 그러니까 약 29km 떨어진 와스강 인근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가 근처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한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상태는 이미 많이 훼손되어 있었고 현장만으로는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법의학 감식에 들어갔고 이 발견물이 실종된 이고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이 남성은 발견되기 약 3일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시점을 2월 24일경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후 경찰은 이 시신이 이고르의 어머니 DNA와 일치하는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발리의 검시관은 언론에 한 가지 단서를 전했습니다. 시신 일부에서 발견된 문신이 이고르의 문신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문신에는 로마 숫자 문신, 시계 문신, 그리고 성모 마리아 문신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경찰은 납치에 사용된 차량의 임차인이 체포됐다고 발표합니다. 그는 이고르의 납치와 살인 혐의에 연루된 인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이니셜은 CH, 그는 외국인이었고 위조 여권으로 차량을 빌린 사실이 확인됐어요. 경찰은 그가 국제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조직의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국외로 도주하려던 중 체포됐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가 직접 납치를 실행한 인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 사건을 계획한 인물로 의심하고 있었죠. 수사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다른 외국인들도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밝혔는데요. 이들은 모두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 지목돼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공식 기소 전까지 용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래서 이 남성들은 RM, BK, AVN 같은 이니셜로만 공개됐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 정보는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배자들 중에는 29세와 27세 러시아인 2명, 그리고 34세, 42세, 28세 우크라이나인 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납치, 갈취,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데요. 수사관들은 이들 중 4명이 발리 국제공항을 통해 이미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여전히 발리나 그 인근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했어요. 경찰은 인터폴과 협력하고 있으며 인터폴은 이들의 체포를 위해 국제 적색 수배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일부는 납치에 가담했고 일부는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어요. 또 몇몇 용의자들은 여러 개의 여권과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후 검시관은 시신 부검 결과에 대한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두개골 분석 결과 백인 남성의 시신으로 판단됐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위해 어금니, 쇄골, 허벅지뼈, 파편, 갈비뼈, 발가락뼈, 정강이뼈 일부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해변에서 발견된 시신은 이고르 코마로프로 최종 확인됐어요. 경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죠. 대신 카메라 앞에 종이 한 장을 공개합니다. 그 종이에는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어요. 이후 기술범죄대응위원회의 한 위원장은 이 사건을 범죄 지하 세계와 연결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퍼져 있던 사기 콜센터 조직들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당시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이런 사기 콜센터들의 중심지처럼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만 약 3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었죠. 이들은 때때로 법 집행기관의 비호를 받았고 조직 범죄 집단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받았어요. 그리고 이고르의 아버지는 단 하나의 조직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 조직을 운영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다르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한 정치학자는 이번 사건이 이고르의 아버지를 겨냥한 정보 공격의 도구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납치 사건은 있었지만 그 외에 조작된 세부 내용이 더 씌워졌다는 건데요. 그렇게 아버지와 사건을 연결시키고 그를 더 나쁘게 보이게 만들었다고 본 거죠. 그 정치학자는 이것이 전형적인 정보전 캠페인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 조직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범죄 지하 세계, 그리고 정치. 이 두 가지가 함께 얽혀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 겁니다. 물론 두 세계는 현실에서도 종종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찰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이고르의 납치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고 발표합니다.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 범행이 명확한 역할과 규칙을 가진 조직에 의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수사 결과 용의자들은 사건이 벌어지기 약 한 달 전부터 이고르를 따라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CTV에는 그들 중 일부가 이고르가 머물던 빌라 근처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모습도 포착됐어요. 그들은 차량도 계속 바꿔가며 움직였어요. 수사관들은 이 남성들이 미리 주변을 맴돌며 피해자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이 이어받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 그들은 번갈아 가며 이고르의 동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건 일주일 전 그들은 외국 여권을 이용해 차량을 렌트합니다. 이후 이고르를 납치한 뒤에는 그들은 이고르를 데리고 여러 빌라를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돈을 요구했어요. 요구한 금액은 35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결국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왜 실패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앞서 말했듯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범죄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격 사건들이 더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026년 3월 23일 이고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뒤였어요. 또 다른 관광객이 빌라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르네 파우, 49세 네덜란드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발리를 방문 중이었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이 머물던 빌라 밖에 있었습니다. 반려견 산책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던 길이었죠. 그때 오토바이를 탄 두 남성이 다가옵니다. 이들은 큰 사무라이 스타일의 칼과 나이프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르네는 자신과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머리와 목, 어깨, 팔, 다리 쪽에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혈흔이 묻은 무기를 든 남성 중 한 명이 이번에는 그녀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가까스로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올 때까지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르네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었고 끝내 다시 깨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는 심한 출혈을 겪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날 밤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두 사람을 봤다고
봤다고 했어요. 한 명은 현지 배달 기사들이 입는 것과 비슷한 검정과 초록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주황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단순 강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두 사람의 소지품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인들은 실제로 빌라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사건 당시 네덜란드 언론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르네가 네덜란드에서 범죄 지하 세계의 약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을 수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끝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르네는 약 1년 동안 발리에 거주했고 그 지역에서 공개되지 않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당국은 수사를 통해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들을 특정했어요. 2명의 브라질 남성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들이 호텔에 머물다가 사건 직후 체크아웃했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주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쿠타의 한 호텔에서 하루 약 3만 원을 내고 머물고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체크인한 날짜는 사건 일주일 전인 3월 15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짐도 많지 않았어요. 각자 백팩 하나씩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일주일을 더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다고 해요. 하지만 르네가 사망한 다음날 아침 3월 24일 그들은 호텔을 떠났습니다. 남성 중 한 명은 자신의 비자가 막 만료됐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호텔 주인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하지만 호텔 주인은 두 사람이 특별히 수상하거나 불안해 보이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포르투갈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직원들과 대화는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친절하고 예의 바른 손님으로는 보였다고 했습니다. 르네의 여자친구는 그날 밤 산책 중 이미 그 두 남성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후 수사관들은 르네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브라질 남성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계획된 청부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알려졌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 조직 인물들과의 연결이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르네의 시신을 담당했던 한 법의학자는 최근 몇 달 사이 발리에서 이런 비슷한 폭력 사건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시신을 직접 다루는 사람이 한 말이었죠. 실제로 2025년 첫 6개월 동안 매달 살인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1년 전의 일이었어요. 범죄 증가에 대해 경찰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국제범죄 조직들이 발리의 근거지를 만들고 있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최근 여러 사건들이 이른바 플라이 인, 플라이 아웃 방식으로 벌어진다고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외국에서 잠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뒤 곧바로 떠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발리의 비교적 쉬운 입국 조건을 이용해 들어옵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 사이에 섞여 들어오고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빠져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실제로 2025년 6월 르네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9개월 전에도 또 다른 관광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였어요. 피해자는 32세 호주인 지비안 라드메닉. 그에게는 6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는 아내 제스민의 3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발리의 발리아사 산티사 빌라에 머물고 있었다고 해요. 도착한 지 겨우 이틀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곳에는 제스민의 여동생과 그녀의 남자친구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이 머물던 빌라에 누군가 침입합니다. 그리고 지비안은 빌라 안에서 맞아 숨졌습니다. 그 순간 아내 제스민은 이불 속에 숨어 있었어요. 같은 빌라의 다른 방에서는 제스민 여동생의 남자친구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리에 입었고 폭행까지 당했지만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이 생존자는 34세 호주인 사르겐 햄이었습니다. 두 여성은 가까스로 빌라 밖으로 빠져나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영상은 자신을 이웃이라고 주장한 누군가가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었는데요.
This video recorded and uploaded to social media by someone claiming to be a neighbor. A little bit scary for sure. 확실히 보기만 해도 불안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자비는 확인됐습니다. Police have recovered 19 bullet casings so far, but they are still working to determine how many were fired from each gun. This case needs to be solved. Find the killer, as this situation makes us feel unsafe. They're not concerned about witnesses, the fact that she's remained alive, but you can imagine situations such as this highly volatile. They run in, they're highly octaned with their adrenaline and they're rushing out. In fact, they've had access to a firearm. It appears that they're well connected. They have information of where they were living in their villa. So they've certainly done their homework. This is not the type of place that you just stumble across unless you know what or who you're looking for. And those are questions that Balinese police are now asking themselves as well. Who were the two masked 오토바이를 gunmen 타고 who fled on 도망친 호주 motorcycles in the 억양의 middle of 두 the night, 복면 남성. who had Australian 그들은 대체 accents? Have they 누구였을까요? left 이미 Bali or even 발리를 떠난 fled Indonesia 걸까요? already? 아니면 Or are 인도네시아를 they simply hiding in 빠져나간 plain 걸까요? sight 혹은 among the 휴양섬을 가득 채운 수많은 호주인 관광객 사이에 섞여 아무 일 없다는 뜻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됐고 경찰도 특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범인들을 잡기 위한 대대적인 추적이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르시 젠슨이라는 호주 남성이 공항에서 도주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이후 인터폴의 도움으로 또 다른 호주 남성 2명도 붙잡혔어요. 멀빗 코스키는 싱가포르에서 피타프는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들은 각각 배관공, 조경사, 몫으로 알려졌어요. 공항에서 체포된 남성은 도주 차량을 운전한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범행 이후 불법 무기를 강에 버린 것으로 추정됐어요.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들이 자국에 들어오면서 사람을 해치고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물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스쿠터들도 있었는데요. 이 스쿠터들은 총격범들이 망구의 빌라에서 도망칠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들은 토요타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타바난 지역에 그 차를 버린 뒤 다시 스즈키 차량으로 갈아탔어요. 그 스즈키 차량은 해안까지 이동했고 이후 페리에 실린 뒤 자카르타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 조항은 최고 형량인 사형까지 가능한 조항이었어요. 한편 총격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생존자 사르게넴은 전직 킥복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약 1년 동안 발리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호주의 범죄 조직 인물들과 일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과거에는 사망한 범죄 조직 보스 칼 윌리엄스의 의붓딸과 교제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사르게넴은 안전한 장소에서 발리 경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함께 있던 여성들 역시 그들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현지 보도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는데요. Good evening. There are fears tonight the shooting of 2 Melbourne men in Bali may have been a gang-style hit. 32-year-old Sanar Ghanem was shot in the buttock and the shin. He remains in this Kuta hospital. His former partner and mother of his child is Danielle Stevens, daughter of Roberta Williams, stepdaughter of murdered crime boss Carl Williams. Ghanem himself served time in 2015 after he was linked to a non-fatal Melbourne shooting. 즉 생존자 사르게님은 과거 여자친구였던 다니엘 스티븐스와 함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법정에서 두 사람이 한 남성과의 말다툼에 연루됐고 그 남성과 만나기로 한 뒤 총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머리와 몸에 최소 알갱이가 박혔습니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을 정도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갱이들은 평생 몸속에 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 숨어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0월쯤 사르게님의 여자친구였던 다니엘에 대한 혐의는 기각됐습니다. 반면 사르게넴은 생명을 위협한 무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또 다른 사실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르게넴의 총격 사건 피해자 역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는 것입니다. Sanaa Ganem remains in hospital here, and so far Mike hasn't spoken to investigators, but we've just now learnt that police are working on a theory that he wasn't the main target of this attack because he was shot in the leg, unlike his friend Zafan Radimic, who was shot twice in the left side of his chest. There's about a dozen officers still stationed outside of the hospital here because Mr. Ganem's safety still very much in question. 그는 총격이 벌어진 그날 밤 킥복싱 자세를 취하듯 머리를 다리 사이로 숙여 자신을 보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향해 공격했고 자신이 비명을 지르자 그때서야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금된 3명의 용의자들은 이후 수사관들에게 입을 열기 시작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호주에 있는 이름 모를 보스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시는 같은 빌라에 머물고 있던 다른 남성을 겁주거나 때리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은 빚을 갚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비안이 실제 표적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계획이 틀어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희생된 사람이라는 주장이었죠. 그들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르네가 빌라 앞 거리에서 숨질 무렵 지비안 사건의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법정에서 빚을 갚아야 했던 생존자 사르게넴을 겁주기 위해 돈을 받고 발리로 갔다고 증언합니다. 모든 지시는 미스터 X라는 남성에게서 받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정체를 밝히면 자신들의 안전이 위험해질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들은 이 사건을 제외하면 전과도 없고 범죄 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흔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도주 차량 운전자가 이 청부 공격을 조작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어요. 나머지 2명은 대형 망치로 빌라에 침입한 뒤 총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남성은 지비안에게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를 사르겐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2명의 총격범 모두 누군가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도주 차량 운전자는 체포되기 전까지 사망자가 나온 줄도 몰랐다고 말했어요. 이 무렵 또 다른 일이 드러납니다. 사르게님이 발리에서 살아남은 뒤 호주에 있던 그의 파트너의 화장품 사업장이 화염병 공격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마치 여전히 그의 관심을 끌고 그가 빚을 갚도록 압박하려는 듯한 일처럼 보였어요. 이후 결국 3 남성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계획살인, 계획살인 미수, 불법 총기 소지 및 사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주 차량 운전자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이 형량은 검찰이 요구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계획 살인의 최고 형량은 사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들이 아직 젊고 앞으로 스스로를 개선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벌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엄성을 짓밟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들은 27세, 24세, 그리고 22세였습니다. 10대 청소년도 아니었어요. 피해자 지비안의 아내 제스미는 인도네시아 사법 시스템이 사실상 이 사건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가족 측 변호사도 강하게 비판했죠. 그는 이 판결이 전 세계 범죄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발리로 와라.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건 모든 건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사건들이 정말 범죄 지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숨어들 수 있는 장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려 한 걸까요? 이고르의 몸값 영상은 정말 진짜였을까요? 그는 정말 가족에게 350억을 보내달라고 애원했던 걸까요? 그들이 실제로 그 돈을 훔쳤던 걸까요?
아니면 이고르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들은 기다릴 생각조차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고르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심지어 그 영상이 공개됐을 때 이미 그는 숨진 뒤였을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다 큰 성인 남성이 엄마를 찾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 몸값만 지불해 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하는 장면, 반드시 갚을게요. 그렇게 말하던 순간 그는 이미 심각한 상태였어요. 몸에는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고 온몸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데요. 그 여자친구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도 가늠하기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 태그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녀에게는 수천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의 팔로워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고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고르와 알렉산더를 직접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린 그 순간 그 위치 정보를 보고 움직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가 정확한 장소를 올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해요. 다만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경고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그 장소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자신의 위치를 올리지 않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여행을 갈 때마다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 동안 외출을 하더라도 사진이나 영상은 며칠 뒤에 올립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실시간으로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거나 그 장소에서 완전히 멀어진 뒤에 게시하세요. 요즘은 사람을 찾는 일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갈 예정인지까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게시물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리는 이제 여행을 망설이게 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검시관조차 최근 살인사건이 더 많아졌고 매달 한 건씩은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건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언젠가 이고르가 왜 납치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몸값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도 알게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가족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인물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서 직접 어떤 확인이나 진실을 듣게 될 날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즐거운 계획도 세우실 텐데요. 하지만 꼭 주변을 의식해 주세요. 안전하게 다니세요. 여행 중 반복해서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항상 안전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저만큼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행할 때는 그 조심스러움이 정말 중요해요. 여행은 원래 편하게 즐기러 가는 거잖아요. 잠시라도 마음 놓고 쉬고 싶고요. 하지만 요즘은 그 편안함 속에서도 완전히 경계를 내려놓기는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